안녕하세요. 3, 6월 심화 독해반 개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본격적인 수업 진도 나가기 앞서서 잠깐 수업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진도표가 있는데 3, 6월 심화 독해반 진도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혹시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들은 작년 3, 6월 심화 독해반 진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짝수회에는 짝수에 맞는 커리큘럼을 우리 공부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1주차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학습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색깔 있는 부분은 동영상 특강으로 여러분이 듣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도 뭐 100 시리즈라던가 외국인 설수거라던가 논어맹자라던가 뒤에 가시면은 뭐 습관용어라던가 뭐 고급 한어 구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훑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올해는 다시 한번 이제 누적식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강의 수강을 안 하셔도 되고, 초수인 분은 좀 반드시 수강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진도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한문 강독 보통 고전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하고 현당대 문학사 교정을 1과부터 나가요. 그 다음에 현대문학은 보통 소설이나 산문이나 시가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루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신특선을 안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노신특선 부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한 편씩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법은 한어 난점 석의를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어 난점 해석을 맞나? 한 핵씩 번갈아 보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 한어 난점 해석보다 서기가 조금 더 질이 좋고, 그 다음에 합격한 선생님들도 한어 난점 서기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올해도 한어 난점 서기를 하는데, 1, 2월 달에는 우리가 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주차에 난점 서기를 10몇 개씩 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3, 6월 되다 보면은 나갈 진도가 많다 보니까 다루는 작품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한어 난점 서기는 뭐 하루에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나중에 하면 좀 늘기도 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서 16주차로 나눠서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훑어보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심화 독해반에서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화 독해반만 듣고 학부 모의고사를 안 듣는 분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심화 독해랑 학부 모의고사를 같이 수업을 들으면 이번 주에 심화 독해 공부하고 이제 학습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복습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학부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암기를 하고 이해를 했는지, 그 다음 답안 쓰는 연습하면서 또 답안 첨삭 받으면서 굉장히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전 모의고사랑 거의 비슷한, 실제 시험하고도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전공 B로 독해를 다 몰아서 한 11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오셔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그 다음 격주로 답안지를 제출을 하시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해서 채점을 해서 반환을 해드리기로 하는데, 보통 직강생 분들이 많으면 기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종이에 직접 쓰는 건 당연히 종이에 쓰는데, 채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이 채점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올해는 그냥 일괄적으로 원노트로 채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한미연 선생님도 이론 답안지는 원노트로 제출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독해도 마찬가지로 그 원노트로 채점, 여러분이 답안지 작성하시면 바로 사진 찍어서 업로드 하시면 동기화만 누르시면 제가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이면 일주일 내에 채점을 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하면서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려요. 그런 식으로 많이들 틀리는 부분이 어떤 문제구나, 어떤 답안이구나, 어떤 표현이구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구나, 이렇게 좀 상기를 하려면 여러분이 빨리 실강, 직강의 스케줄에 맞춰서 수업 듣고 인강생들도 답안 제출하고 채점 받고 이래 가지고 스케줄대로 하면 4개월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나중에 답안 쓰는 자신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이해력도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도움이 될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우리 본강에 수업하는 작품들에 비해서 문제 수가 뭐 11문제는 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좀 확장을 합니다. 뭐 관련된 문제를 내거나 해서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심화 독해 공부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두목의 아방 공부가 나왔다. 뭐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다음 주 하품 모의고사에 두목 아방 공부를 하면서 두목 관련돼서 뭐 또 다른 뭐 이론 지식을 묻는다거나 두목 관련돼서 시 한 작품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제가 조금씩 확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오른쪽에 있는 그 동영상 특강 내용도 제가 문제로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진도표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뭐 공부량이 많아서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진도표에 있는 양만큼만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점점 쌓아 나가다 보면 이거 할만한데 이런 식으로 되고 7월 되면은 또 문제풀이반에 가면은 문제만 많이 풀고 또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양이 또 뭐 버거워질 수 있는데 3, 6월 달에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나중에 7, 8월 달에도 확실히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에 가면 이제 실력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주차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여기 밑에 원노트 보시면 현당대 문학사 교정의 주석을 이렇게 1과부터 16주차에 이제 16과까지 실어놨어요. 실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현당대 문학사 교정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현당대 작가들, 주로 이제 현대 작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작가랑 유파별로 수록이 되어 있고 관련된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본문이 시험에 기입형으로 나온 적이 몇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주석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중국어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중국어 향상에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시려면 결국은 중국어를 잘 해석하고 잘 답을 써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중국어를 써내려면 중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중국어가 별로 안 들어있거나 중국어 작문을 한 경험이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문제를 읽고 한국어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걸 중국어로 옮길 때 굉장히 버거움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텍스트를 암기를 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임용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중국어 효과적인 텍스트를 암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 드라마만 많이 봐서도 안 되고 그 다음 뉴스만 많이 봐서도 안 되고 효율적인 텍스트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당대 문학사 교정 본문과 주석 같은 거, 외국인 설수거의 어떤 그 뜻풀이 해석 있죠. 이런 걸 많이 읽고 많이 암기하고 많이 써보고 하면 여러분 작문 실력이 확실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은 하나하나 웨이는 무슨 뜻입니다. 까이량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잘은 하진 않아요. 물론 필요한 건 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제 현당대 문학사 교정 오늘은 1과를 할 건데 복습할 때 주석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제 한국어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중국어로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까이량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죠. 계량이라는 말은 한국어에도 있으니까요. 조이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사람은 추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는 안 쓰잖아요. 주의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겸손하게 자신의 성숙하지 못한 말과 주장 내지는 좀 자신의 어떤 비루한 내지는 좀 별 볼 것 없는 주장을 가리켜서 추이라고 한다. 의견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건 한국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어로 한번 보고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면 중국어 작문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과부터 16과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한 주 빠지지 말고 반드시 꼼꼼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한원 안점서기는 그 1주 분량으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그 교재에는 그냥 글로 풀어져 있는데 제가 마인드맵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보시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사이가 있구나, 이런 문장은 틀리구나라는 걸 계속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여러분 여가 시간에 휴대폰이나 내지는 여러분 아이패드나 노트북으로 원노트 동기화하면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이제 올해 시험 끝날 때까지는 동기화를 중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종이를 많이 갖고 다닐 필요 없이 전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보면서 좀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1강 판서 노트인데 이거는 이제 그 매주 강의 직강 날에 업로드가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산문을 두목의 아방 공부를 보니까 이렇게 간편 고문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책에는 그냥 원문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편 공문을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면 이해는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쉽게 표현을 하고, 물론 어려운 건 질문을 하셔도 되지만 이해는 되는데,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내지는 내가 복습할 때 원문만 보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됐고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다시 내 말로 해보려고 그러면 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모른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주석을 외운다거나, 이 부분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백화 해석을 외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간편 고문이 쉽게 말하면 그냥 답안이라면, 뭐 해설서라면, 그다음 여러분 교재에 있는 원문 통책을 보고서 그냥 여러분이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바이두의 중국어 그 사이트, 웹사이트 바이두의 원문만 전문만 치셔도, 물론 이제 오타가 있는 판본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걸 찾으셔서 출력을 하거나 내지는 이제 화면에 띄우셔서 여러분이 직접 해석하시는 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대신에 우리 시험은 100% 중국어 발문, 100% 중국어 답안 작성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는 여러분 이해하는 용도로 쓰셔야 되는데,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한국인이고 우리는 한국어로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어로 생각하고 중국어로 표현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한국어를 이해하는 과정을 안 거쳐도 되지만, 우리는 한국어를 일단 이해가 돼야 중국어로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무슨 스토리인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한국어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다면 한국어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기서 그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시험은 중국어로 해석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국어 백화 해석을 하는데 다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작품은 필요한 부분을 발췌를 하거나 내지는 필요한 문구를 여러분이 백화 해석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처음 공부하면 이게 텍스트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아서 이걸 외워야 되나? 이거 안 외워야 되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진도표에 있는 수업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100%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볍게 눈으로 보고 싹 넘기셔도 됩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반드시 강조한 부분,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100% 암기를 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이거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죠. 공부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암기만, 무조건적인 암기만 하려면 재미도 없고 효율도 안 오르고 참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사람의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수업의 목표는요, 여러분 물론 궁극적으로는 시험 합격을 해야 되지만 재미없게 공부하기는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독해만큼은 재밌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다행히 독해는요, 사람들이 나오고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토리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냈구나, 이런 주장을 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암기를 하실 거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암기에 앞서서 이해를 좀 하시려고 시도를 해보시면은 여러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프 모의고사 답안 제출 관련돼서는 이따 하프 모의고사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목의 아방 공부 이렇게 볼 텐데, 두목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목이 어느 시대 사람이죠?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9세기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당나라 때입니다. 만당식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당나라 사람. 근데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중에 두시 있잖아요. 누구죠? 두보 있잖아요. 두보가 워낙 유명한 시인, 시성이기 때문에 이 두목은 소두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당나라, 조금 더 나아가서 만당시인 이렇게도 알아두시는데, 오늘 배우는 작품은 시가 아니라 부작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부 한번 배웠었는데 시도 아닌 것이 산문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정도의 체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글자 수도 맞추고 아분도 맞추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분 같은 거 신경 절대 안 써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두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가 목지라고 해서 두목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호가 번천거사인데 이런 건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여러분 두목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한족까지 안 하셔도 되고 섬서서 사람이다 라는 거, 당대에 걸출한 시인이자 산문가이자 재상 두유의 손자고 두종유의 아들이다. 이거 안 외우셔도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문학가 같은 경우 집안이 좀 유명한 경우에는 누구 손자냐 묻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송나라 사령원 할아버지 이름이 뭐게? 1, 2, 3, 4에서 사현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냥 당나라 때 사람이고 이 사람도 진사급세 했어 끝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 동그라미가 여기 까만색 동그라미가 원문이니까 이제 원문 위주로 보세요. 유광이 삐했다라고 했는데 이때 삐라고 하는 건 멸망이라고 했죠. 멸망했다. 근데 유광이라고 하는 건 육국의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1, 2월 달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왜 춘추 시대 지나서 전국 시대 전국 칠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국 7개의 강한 나라를 마지막으로 통일한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누구냐면은 진나라죠. 진시황의 진나라죠. 강력했던 6나라를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유광이 망하고 사해가 하나가 됐다라고 해서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통일이 됐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슈산우라고 했는데 촉산이 우라고 하는 건 까오까오다 투지라고 해서 발음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중국어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라고 하는 거는 투라고 해서 우뚝 솟다라고 했는데 지금 잘 보세요. 두목의 아방궁부는 중요 소재가 뭘까요? 아방궁이겠죠. 근데 여러분 아방궁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방궁, 집이 아방궁이야 라고 했을 때 아주 호화로운 곳, 굉장히 뭐 잘 지어놓은 곳, 뭐 그렇게 고급스럽게 잘 지어놓은 곳 이런 식으로 비유 의미로 많이 쓰는데 이 아방궁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 세웠던 궁궐 이름이에요. 근데 진나라의 수도가 함양인데 지금이 어디냐면 섬서성 서안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섬서성 서안은 옛날 삼국시대 위촉 있을 때 총나라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 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창조해낸 한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은 옛날에 뭐 나라가 있었거나 내지는 거기에 산이나 유명한 하천이 있거나 이럴 때 그 이름을 따서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슈산이라고 하면 요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산인가 보다. 그게 우뚝 솟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함양에 지었던 진나라의 궁궐인 아방궁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방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방궁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실제로 지문으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어느 파트를 텍스트로 낼 것인가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지금 처음이에요. 원문 전체를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B는 멸망하다라는 뜻이다. E는 뭐 통일하다라는 뜻이다. 뭐 요 정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야 300위리 거리 天日라고 했는데 후라고 하는 건 덮는 거고요. 야라는 건 누른 거예요. 뭐를 300여리를 눌러서 하늘과 태양, 하늘 태양을 격리시켰다. 이 말이 뭐냐? 지금 주요 소재가 아방궁이기 때문에 아방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면적이 넓다 보니까 거의 건축을 하고 나서는 하늘의 태양을 격리시킬 정도로 지붕으로 격리시킬 정도로 웅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은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복습하실 때 그냥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300여리의 땅에 여기 보시면 웨이난에서 함양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아주 많은 인가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면적이다. 그냥 넓은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这是形容宫殿楼阁接连不断 어때요? 궁중 누각이 계속 연달아 이어져서 짠디 지광이라고 해서 점거하고 있는 땅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표현을 한다라고 해서 후야 300위리 하면 넓은 땅에 이 아방궁이 점거를 차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리산北构而西蛇내지는 시저라고 하는데 여사는
북쪽으로 꺼했다. 이때 꺼라는 거 우리 뭐 건축할 때, 구축할 때 짓다라는 거죠. 북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쪽으로 굽어져 있고, 그래서 咸阳이라고 해서 함양으로 직접 내달린다라고 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여산이 그냥 지형이 이렇게 함양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없죠? 중요한 말도 없습니다. 그냥 뭐 지어졌다, 얽어져 있다, 그 다음에 굽어져 있다 이런 동사만 해석을 하면 되고, 함양이 나오면 진나라 수도가 함양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나 보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二川롱롱이라고 있는데, 이때二川이라고 하는 건 위수와 번수라고 했는데, 이건 뭐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그냥二川 두 개의 하천이 롱롱. 다만 이 롱롱은 왼쪽에 물숫자 부수가 있는 거 보니까 뭐 하천이 출렁출렁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고 해서 허허 땅땅더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원문이 나왔을 때 두 개의 하천이 출렁출렁 거리면서 궁궐의 담으로 흘러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함양에 지어진 아방궁이라고 이름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 궁궐이 정말 아주 그 규모가 웅장해서 심지어는 산과 강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궁궐로. 우리 보통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옛날에는 산을 깎아서 뭘 만들고 이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산 위에다 짓거나 내지는 심지어는 강을 갖다가 끌어오기도 하죠. 인수에 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걸음 가면은요, 러우가 하나예요. 누각이 하나고요. 10걸음을 가면은요, 여기서는 각이 하나예요. 우리는 보통 누각이라고 하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누각이라고 부르는데, 러우랑 그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누각인데, 러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거는 뭐 지붕이 있는 애 내지는 창문이 없는 애, 그 다음 뭐 난간이 긴 애 이래서 명칭이 좀 다른데, 우리는 그냥 5걸음 10걸음 가면 누각이 하나씩이요 라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랑야오 만호이라고 했는데, 랑야오라는 거는 그 랑이라고 하는 거는 저랑 복도잖아요. 복도처럼 이렇게 긴 그걸 허리에 표현을 했어요. 그게 만호이라는 거는 굽이 돌아서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예야 까오조라고 했는데, 이때 예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처마 같은 거예요. 근데 야는 치아잖아요. 마치 뾰족뾰족 나온 그 처마가 치아처럼 생긴 것이 높게 조어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어는 왼쪽에 보니까 입구자 부수가 있잖아요. 새 부리로 쫓는 듯이, 즉 함양 궁궐을 묘사를 하는데 마치 그 처마가 뾰족뾰족 위로 올라가서 새가 부리로 먹이를 쫓는 것 같은 모양이더라. 그 다음에 보시면 끄바오디시, 각자가 지세를 안았대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지형에 맞게 지어져서 꺼우신떠우지아오라고 해서 중요한 말 나옵니다. 꺼우신떠우지아오 암기하세요, 여러분. 꺼우신떠우지아오. 사자성어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꺼우신떠우지아오 한번 볼게요. 발음은 꺼우신떠우지아오라고 읽고, 원래는 궁궐의 구조가 이거 어떻게 있죠? 천츠 삐죽삐죽하다, 들쭉날쭉하다, 천츠부치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 뭐 찬지할 때도 찬, 이거는 뭐 차부도어, 뭐 차도 있고요. 차이도 있는데 천츠 발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츠 수어로 하면은 삐죽삐죽, 뭐가 궁궐이요, 건축물이 삐죽삐죽 세워져 있고, 징지어공즈라고 해서 정교하고 잘 지어져 있는 모습을 꺼우신또우지아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원래 꺼우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중심을 향해서 모여져 있는 거. 꺼우신이라는 게 중심이 서로 엉켜 있다는 거, 얼마나 건축물이 많으면. 그다음 떠우지아오라는 거 뭐냐면 그 지붕이요, 서로 대치하고 있다라는 모습인데, 궁궐이 서로 막 모여져 있을 만큼 건물이 많고 처마가 서로 뿔을 다투는 것처럼 엉켜져 있다는 거, 그만큼 또 건축물이 많고 웅장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가리키는 바가 뭐냐, 각자가 이용진, 신지, 후샹, 바이지, 이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각자가 꾀를 내어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다, 밀어내고 어떻게 하면은 좀 골탕을 먹일까 생각하는 걸 사자성어로 꺼우신떠우지아오라고 하는데, 일단 문제 하나를 할게요. 두목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당나라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목은 아방궁을 실제로 봤다 안 봤다? 조금 헷갈리나요? 아방궁은 언제적 시절의 궁궐이다? 진나라. 당연히 진나라는 당나라보다 훨씬 전에 조대인데, 그러면 진나라 아방궁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아방궁은 없습니다. 지금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나라 말기에 진나라가 망하면서, 우리 왜 총안쟁패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항우 유방이 싸우면서 초나라 항우가 아방궁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방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목은 그 유적지에 가서 그 진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당시 함양에 있었던 궁궐을 상상하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방궁이 이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하려 했겠지만, 두목이 묘사하는 것처럼 정말 뭐 호화찬란했다가 사실상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목은 그냥 상상하기를 굉장히 화려하고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아방궁부에서 거우신 떠우지아오가 나왔는데, 이 사자성어가 인신이 돼서 우리가 보통 지금 쓰이는 건 서로 뭐 궁중암투, 서로 싸우다, 몰래 싸우다, 뭐 그 주먹으로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다 할 때 거우신 떠우지아오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기출 문제로. 여러분이 두목 아방궁은 한 번도 기출이 안 됐는데 거우신 떠우지아오가 다른 텍스트에 나왔어요. 그러면 두목 아방궁부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보다가 내가 아는 사자성어가 나왔네 하고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반판이엔이라고 하는, 반판이엔이란 어떠어떤 모습으로 서리서리 굽이쳤대요. 반제자오초라고 해서 반판이엔, 뒤에 보시면 춘춘이엔, 이거 둘 다 뭐냐, 굽이 돌아서 굽이쳐서 다. 그 다음 워방 쇠워라고 했는데, 워는 뭐죠? 워는 벌집이죠. 워방은. 쇠워는 소용돌이. 그 다음 여기서 추라는 거 현대한어에서는 추리라는 말도 하지만直立 가오송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게 추예요. 우뚝 솟아있다, 뭐가 부지기천만로라고 해서 우뚝 솟아있는데 모를 일이다, 몇 천만, 그러니까 아주 수만 개의 루어가 있을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일단 루어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건 떨어지다 동사. 하지만 여기서 왠지 느낌상 지천만 루어 하면은 명사 같아요. 근데 특히나 여기서 명사라기보다는 쭈어의 양사로 쓰인 거니까. 다시 말해 떨어지다는 분명히 아닌데, 이때 루어라고 하는 건 우리 보통 그 건물을 세는 양사로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뚝 솟아있는데 그게 몇만 채인지 모르겠다라는 건 그만큼 아방궁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도 넓은데 건물들도 굉장히 많고 화려하게 지었다라는 걸 또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 주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굽이 돌고 뭐 벌집처럼 많고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모여서 우뚝 솟아있는데 이게 몇 천 채인지 몰라? 그냥 많다, 끝.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장치워뽀라고 했는데, 장치워는 말 그대로 긴 다리. 워는 뭐예요? 눕다. 뽀 하면은 파도인데 물결 같은 건데, 물결이 누워 있잖아 당연히. 근데 이거는 좀 상대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긴 다리가 물에 누워 있대요. 그러니까 길이를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죠. 웨이윈 허롱 하면 뭐예요? 구름이 없는데 무슨 용이 있겠는가?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요, 용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생각해요. 용은요, 전설상의 동물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이 있으면, 자,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뭐 용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뭐 수염 있고 날아다니는데, 보통 용이 이렇게만 안 있고 밑에 뭐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구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 있으니까 용이 신령스럽게 보이는 건데, 이 구름은 누가 만들었다? 용이 하고 불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효에 용설이라고 잡설 중에 있거든요. 글이 보시면은 용한테 구름이 없으면 안 돼. 근데 구름은 사실은 용이 해서 만든 거거든. 이게 군신 관계를 비유한 거. 용은 왕이라면 구름은 신하인데, 신하가 없으면 왕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왕이 신하를 어떻게 호령하고 어떻게 부리는지, 그 다음 왕이 돋보이려면 신하가 잘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용하고 구름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여기서는 군신 관계는 아니고요. 다리는 있는데 구름이 없는데 무슨 용이 있겠어? 라는 말은 마치 그 긴 다리가 용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 그 아방궁의 웅장한 건축물의 모습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목은 왜 자꾸 계속 아방궁의 묘사만 하고 있는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후다오 징콩이라고 있는데 길이 가다가 어디로 가요? 허공으로 내달리고요. 무지허홍이라고 있는데 길도요 되게 많은데 이때 찌라고 하는 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눈이나 비가 그치고 나서 해가 개이는 거. 우리 보통 비가 오고 나서 개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비가 오다가 딱 개이면은 뭐가 생기기도 하죠. 무지개 같은 게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비가 온 다음에 개인 것도 아닌데 무슨 무지개가 있겠는가라고 한 거는 마치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는데 멀리서 보면 저게 무지개인가? 보이는 거야. 비도 안 왔는데 무슨 무지개가 있어. 저거 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길어. 용인가 봐. 무슨 용이야. 구름도 없는데. 그만큼 다리도 길고 길도 많고 건축물도 많고 그 면적도 굉장히 어마무시 크다라는 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가우디 밍미라고 있는데 높고 낮음이 밍미래요. 이때 밍미는 뭐냐? 밍은요 어두울 명이잖아요. 미는요 우리 보통 길을 잃어버리다 미루 뭔가 헷갈리는 거 어둡고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머호보칭인 거야. 그러니까 높이를 모르겠어요. 뭐가 위고 아래인지 모르겠어. 너무나 크고 많으니까 정신이 산란해요. 뿌르시동 우리 똥시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동서를 모르겠다. 분간을 못하겠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동서 구분은 되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저기 뒷자리로 가세요, 앞자리로 오세요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저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심지어는 한 침대에서 부부가 자는 대로 동쪽으로 좀 더 가, 북쪽으로 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국은 방향 감각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달라서 중국에 가보면 길이 보면 막 중산루 있는데 무슨 난루, 베이루, 시루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원도 여기 한강 있지만 여기가 북쪽이게요, 남쪽이게요, 여기가 남쪽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알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되게 그런 게 좀 뭐라 그래요? 밝아요. 그래서 남쪽 동서남북 분간 왜냐하면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서 그런지 어쨌거나 여기서는 그냥 동서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고 크고 높고 낮고 이게 굉장히 건축물이 화려하고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이완샹이라고 했는데 노래하는 누대가 란이에요. 따뜻하게 울려요. 그럼 뭐냐? 노래하는 누대가 따뜻하다는 건 방금까지 누군가 노래를 한 거죠. 울려요. 방금까지 누가 노래를 해서 여운이 있는 거예요. 춘광 롱롱이라고 했는데 춘광은 알아요. 봄빛이 롱롱하다라는 거는 따뜻하고 따사로우면 우디엔랑쇼 그런데도 봄빛 때문에 햇빛이 따사로운데도요. 춤을 추는 전각에서 렁시오. 시오는 뭐죠? 소매죠. 근데 소매가 차갑대요. 왜 그러냐? 소매가 긴데 왜 무녀들이 춤을 추면 바람이 일잖아. 그러니까 봄빛이 따뜻해도요. 이렇게 소매를 하면은 마치 부채 붙이는 것처럼 시원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무녀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펑위치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바람이라고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펑위. 우리나라에서는 밤낮으로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낮밤에서 쩌예 이렇게 주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바람이라고 하니까 해석할 때는 비바람 여기 바람비라고 했는데 그냥 비바람이라고 하셔도 돼요. 비바람이 치치하다라는 거 쓸쓸하게 휘날린다라는 거 그만큼 그 아방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녀들도 많고요. 뭐 노래도 많이 부르고 사치와 향약을 즐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2일之内 하루 동안 궁궐내 한 궁궐내에서 치허부치라고 해서 기후가 달라. 이 말은 뭐예요? 엄청 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저기 옛날에 막 그 회오리 바람 부는데 여기는 바람 안 불거나 저기 비가 내리는데 여기 비가 안 내렸던 경험이 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왠지 어렸을 땐 되게 넓은 공간으로 느껴지는데 기후가 다르다는 거. 아방궁은 궁궐 하나인데 기후가 다르다는 거 그만큼 넓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고요. 妃嫔应降王子皇孙辞楼下殿免来위친朝歌夜闲为秦宫人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건축물 얘기가 나왔다면 비빈들은 알아요. 우리 보통 뭐 양귀비, 비비죠. 빈도요. 무슨 빈, 숙빈 무슨 씨 뭐 이래 가지고 나와요. 비빈들. 그다음 ing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보면
고대 귀족 여자가 출가할 때 딸려오는 사람, 우리 보통 시녀, 데리고 오는 시녀들 있죠. 그런 사람. 그 다음 지앙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궁궐의 여관들, 그러니까 여관들 뭐 왕 시중을 둔다거나 그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궁궐에 사는 여자들인 거예요. 페이빈, 잉지앙 이런 여자들, 왕자, 황송들이 즈러샤dien이라고 누각을 하직하고 정각에서 내려와서 니엔라이 위친이라고 했는데, 니엔이라고 하는 거 밑에 보니까 수레 거자 있잖아요. 이거는 수레를 타고 오는 거, 수레를 타다라는 뜻. 어디에서? 진나라에 수레를 타고 오다라는 뜻. 그러면 페이빈, 잉지앙, 왕즈, 황순 이런 사람들이 원래 진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육국에서 그런 귀족들, 궁녀들이 수레 타고 진나라에 와서 아침에 노래하고요, 밤에 현 뜯고요, 가야금 타고요. 그러면 이해는 밤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밤이니까 앞에 있는 짜오는 아침조겠죠? 뭐 아침이라고 할 때는 짜오라고 읽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조선 자오신인데 자오가 아니라 아침일 때는 짜오라고 있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진나라의 궁인이 되었다. 진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렇죠? 그다음 맹신 잉잉이라고 했는데 밝은 별이요. 잉잉은 밑에 불화자가 있잖아요, 안에. 그러니까는 반짝반짝. 이게 뭐냐? 이거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별이 반짝거리는데 어머 별 떴나 봐. 알고 봤더니 뭐 하는 거래요? 카이庄징이에 화장 거울 여는 거래. 여자들이 많으니까 화장 거울 열면 별 뜬 것처럼 반짝반짝. 그 다음 펀하이죠. 류인 라오라오에서 녹색 구름이 녹색인가? 먹구름은 있는데 뭐 갑자기 왜 먹구름이 나와? 라오라오라는 거 막 어지러워. 뭐야 구름이 왜 갑자기 이러? 봤더니 슈샤오 환예라고 해서 우리 볼 때 슈 머리 빗고요. 뭐 한 거예요? 환이라는 거 머리 이렇게 쪽지고요. 알고 봤더니 그게 구름이 아니라 여자들 머리 지금 장식하고 있는 거야. 머리 빗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미수가 흘러서 짱니 물이 늘어나는데 미끌미끌한 물이 늘어나. 니라고 하면 미끄럽다는 거야. 츠니라 물렸어. 뭐 기름절 때 니를 쓰잖아요. 근데 미수라는 그 강의 물이 어머 늘었어. 이렇게 물 수위가 높아졌어. 근데 이게 웬 기름물이야? 알고 봤더니 뭐래요? 치즈수유예. 우리 화장하고 나서 클렌징하고 나서 이제 그 흐르는 물이요, 이렇게 기름진 물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이엔시의 우헝이라고 했는데 안개가 비스듬히 있고요.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연기 같은 거, 안개, 연기 같은 게 옆으로 가로로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개가 자욱해. 그러면 어머 안개가 꼈나 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펀胶란예. 胶란은 뭐라고 나왔어요? 방향제 만들 때 쓰는 건데, 방향제 만들려고 이거 난초를 태우다 보니까 안개가 자욱한 것 같아. 다시 말해서 아방궁의 궁인들의 사치와 향락과 그 숫자, 건축물도 많지만 사람도 많고 사치와 향락이 아주 심했다라는 걸 두목이냐 상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 빙, 짜징, 레이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우레소리라는데 따파 레이팅 하면은 우레처럼 화를 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놀라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했는데 무슨 소리가, 우레 소리가 들렸어. 우르릉 쾅쾅 해서 우레 쳤나 봐. 근데 알고 봤더니 공车꼬예, 궁궐에 수레가 지나가는 거야. 많으니까. 그 다음에 루루 웬팅, 이때 루라는 거는 의성어라고 나왔죠. 뭐예요? 수레가, 바퀴가 굴러갈 때 나는 소리. 그러면 뭐라고 할까? 덜컹덜컹 나는 소리가 났는데, 멀리서 나는데, 야오, 부지, 지소지예라고 해서, 야오라는 거 우리 아득하게 몰라요. 걔가 어디 갔는지 몰라. 너무 멀리. 처음엔 소리가 우레처럼 들리다가 덜컹덜컹 하면서 가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그 다음, 이지이롱. 우리 보통 찌하면은 지로, 뭐 근육, 피부 이런 거죠. 얼굴. 찐타이지옌이라고 해서 온갖 교태를 다 부리고요. 예쁘기가 극에 달해. 예쁠 연자죠. 그 다음 만리연시. 이때 만리라는 거 오랫동안 서 있어. 멀리 바라봐. 뭐야? 얼왕싱옌. 왕은 멀리 바라보는 거 내지는 고대하는 거. 뭐를? 행을 바라는 거. 그럼 행이 뭐냐? 황제, 은총, 우리 보통 뭐 승은을 입으려고 많은 궁궐들이 그냥 오매불만 황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건 봉건시대 황제가 어디에 가는 것을 행이라고 한다. 우리 보통 은총을 받다, 뭐 이렇게
승은을 입다,德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녀들도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有不得见者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요, 보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한 것이 36년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판본에서는 有不得见者를 有不见者 의미는 똑같아요. 못 본 자, 뭘 못 봤어요? 황제를 못 봤어. 다시 말해서 궁녀들이 수천 명인데 나 황제 승은을 한번 입고 싶어 했는데 어떤 궁녀는 뭐 황제가 돌아가면서 매일 자도 다 못 자. 그러니까 36년 동안 못 자는 시녀도 있다. 그러니까 궁녀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 진나라는요. 진나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존속했던 왕조인데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 불과 16년 정도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진시황 못 본다는 건 과장이거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부터도 뭐 이렇게 말았다. 이건 뭐 그렇게 정확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36년이라는 숫자가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해서 기원전 209년에 진시황이 죽었고 몇 년 존속하다가 진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 36년이라는 숫자는 指其在位年数 재위한 연수고 뭐 아방군부가 뭐 크고 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정확한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조 나왔죠. 연나라, 조나라, 전국 7홍 중에 한 나라들. 예, 셔우창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셔우창 지금부터 이제 슬슬 이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셔우창은 뭐냐? 금은부하들, 셔우창. 그러면 수장품 이러면은 뭐 가지고 있는 물건?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귀중한 금은부하들. 그다음 한나라, 미나라의 찡잉들. 찡잉들도 뭐냐? 금은부하들. 그러니까 셔우창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인 단어가 뭐게요? 뒤에서 찾아보면 찡잉들. 물론 경영은 그런 뜻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죠. 한국인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나라, 초나라의 찡잉들. 우리 찡잉은 지금도 씁니다. 우리 보통 엘리트라고 할 때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금은부하라고 하는데 엘리트, 금은부하들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귀중한 것들, 이 망한 6나라의 귀중한 보물들이 几十几年 몇 대, 몇 년 동안 飘掠, 几人 여기서 飘掠라는 거는 우리 빼앗는 거, 강제로 강탈하는 거, 그 사람들을 약탈한 것이 이 뒤에 루산 이라는 거는 기대는 거, 뒤에는 중첩대 쌓아놓은 거, 마처럼 산처럼. 다시 말해서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하면서 금은보화 뺏어온 것이 쌓아놓은 게 산처럼 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단 뿌능요, 일단 가질 수가 없었는데 슈라이 지지엔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가지고 운반을 해서 여기 아방궁에 가지고 오는데 띵청 위시라고 했어요. 이때 띵이라고 하는 건 소적, 그냥 솥이 아니라 아주 멋지고 크고 좋은 솥. 그 다음 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는 야채 같은 거 중국 음식 볶아 먹을 때 쓰는 그 뭐죠? 우리 보통 이렇게 움푹 파인 후라이팬을 궁중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궁중팬들. 여기서 어쨌거나 솥, 이런 솥들, 옥석들, 이런 귀중한 기물들. 그 다음 찡활, 쪼리들, 금 덩어리들. 쪼리라는 게 뭐래요?珍珠, 수이리.珍珠를 와러, 珍珠与沙粒라고 했어요. 珍珠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금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한 걸 갖다가 마치 그냥 부스러기처럼. 그다음 치즈 리이라고 했는데 치라고 하는 거 버리는 거, 찌라고 하는 거 투척하다 할 때 척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리처럼. 이게 뭐냐? 취취相连的样子. 버리면은 그게 주주주주 연결돼 있어. 산처럼 쌓아놓고 그냥 버리는 게 그렇게 귀중한 것들도 많이 버려놓는데 진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를 역시나 不胜惜 그다지 아까워하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그 진나라의 사치와 향락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오호 슬프도다. 한 사람의 마음이 천만인의 마음이다라는 건 마음이 한대로 모여지지 않고 마음이 다 분산되는 거,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이러면 협동 단결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 진나라는 뭐뭐 하는 걸 좋아했어요. 펀셔 하는 걸. 그러면 펀셔는 뭐냐? 호화 사치 부리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ren 지자라고 있는데 이때 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타ren, 别人, 老百姓. 그러면 진나라 왕이 사치향락을 좋아하니까
백성들도 자기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그러니까. 윗사람들 도덕적 해이면 아래 백성들도 뭐 저 돈 많은 사람들도 저렇게 부패한데 내가 우리가 뭐 이러면서 같이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죠. 그 다음 奈何取之尽锱铢라고 해서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나 그것을 취할 때는 진, 다하는지, 쯔주를 다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기서 나온 이 쥐에 반대되는 동사, 대립되는 동사가 바로 다음 거에 나오는데 뭘까요? 취할 때는 어떻게 하고 쓸 때는 뭐처럼 쓴다. 그러니까 뺏을 때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뺏고 쓸 때는, 그러니까 얘가 서로 대립되는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쯔주하고 어때요? 니샤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진나라 사람이 육국의 보물을 뺏을 때는 다 뺏어와. 싹싹 긁어와. 이 말을 진쯔주라고 하는데 이때 쯔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요. 쯔는 뭐냐면은 보세요. 옛날에 쯔랑 쭈랑 무게단이었어요. 쯔는 1량이래. 지금도 1량, 뭐 2량, 3량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량형의 단위로 보면 1량은 50g인데 쯔는 50g의 4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해서 50g의 4분의 1이면 뭐 얼마 되는 거야? 한 10g 간 넘는 거. 그러면 많은 양? 아주 적은 양. 근데 쭈는 더 나아가서 그 10g 조금 넘는 거에 24분의 1이래. 더 작은 거. 그러니까 비유 의미가 중요한 거죠. 뭐예요? 비위极其微小的数量.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쯔주 나오면. 이런 단어들 암기하셔야 돼요. 고유명사, 지명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되는데 쯔주 나오면 아주 싹싹 아주 적은 양도 다 뺏어온 거야. 다 긁어서 뺏어오는데 쓸 때는 그걸 뭐처럼 쓴대요? 니샤, 흙처럼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为什么掠取珍宝时连一字一珠都搜刮干净 어찌하여 약탈해 올 때는 아주 싹싹 먼지 하나까지도 다 깨끗하게 털어오면서 耗费起珍宝来竟像对待泥沙一样 그걸 보물을 쓸 때는 흙처럼 대하는가? 이건 사치, 향락, 그렇죠? 심했다라는 걸 두목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치, 향락이 더 나아가서 어떠냐면은 시가 나오면요. 만약이라는 뜻도 있고 뭐뭐로 하여금 뭐뭐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세요. 뭐뭐에 이를 정도다. 후동지주라고 해서요. 기둥을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뚜어위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뚜어위 형용사 뒤에 위가 있으면은 위 뒤에 있는 것보다 형용사다. 그러면 A 뚜어위 B 하면 A가 B보다 많다. A가 뭐냐?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요. 뭐보다 많아요? 남모즈 농부 남쪽 밭에서 밭 깔고 있는 농부보다 많대. 사람보다 건축물에 기둥이 많다니까 건물이 아방궁이 어마무시 화려하게 많이 지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 자량지船이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대들보 이런 거죠.船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뭐 나와 있나요?船이라고 하는 거는船즈라고 해서 석가래 같은 거. 지붕에 받치는 석가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석가래가 또 위 또 나왔네요. 많대요. 지상지 공유, 지 고대 한어에서 기계할 때 그 기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옆에 근처에 있잖아. 그럼 무조건 무슨 기계다? 배틀 짜는 기계. 여자가 하는 일은 옷감, 바느질 이런 거라서 배틀 짜는 기계에 앉아있는 꽁뉴, 그 일하는 여자보다도 석가래 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띵토 린린이라고 했는데 우리 띵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띵띵이라는 말 하잖아요. 띵띵 못을 박다. 띵토는 그 머리, 못대가리가 빽빽하게 린린 박혀있는 것이 뭐뭐보다 많다. 在위之树立 이때 위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노천 창고를 위라고 하는 거. 창고도 이름마다 다 다르고 미국 창고도 뭐 다르거든요. 창고에 곡식 알갱이보다도 못대가리가 더 많아. 건축을 얼마나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와펑 천츠 또 나왔네요. 이거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었죠. 뭐 와펑이 기와장의 그 이음매가 들쭉날쭉한 것이 뭐뭐보다 많다. 周身之薄履라고 했는데 周身은 우리 周가 두루주잖아요. 몸에 걸치고 있는 보리보다 보리가 뭐래요? 丝线
실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몸에 걸쳐 있는 옷을 옛날에는 옷을 만들 때 실로 이렇게 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요. 내지는 옷에 있는 옷에 보풀하기라는 말도 해요. 되게 많잖아요. 셀 수도 없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많다? 기와장의 이음매 그 들쭉날쭉한 그 이음매가 더 많다. 사치가 많다. 심했다. 즈라헝젠이라고 했는데 직선, 횡선, 그러니까 란제는 난간이죠. 난강이 직선, 횡선 많은 것. 그러니까 난간들이 뭐뭐보다 많다. 구토는 중국에 생각했을 때 온 세상. 그러니까 구라는 게 그 동양사상에서 정수 중에서 가장 최고로 많은 큰 숫자는 그러니까 구토라고 했으니까 온 세상에 성곽보다도 많은 게 뭔가 난간이 더 많아. 그 다음 관현이 어야해요. 관현은 뭐냐? 관은 관악기, 현은 현악기. 관악기, 현악기가 낑낑 하면서 노래하는 그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뭐뭐보다 많다? 시장 사람들의 말보다 더 많이 들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방궁이 호화찬란, 사람도 많았고 건축물도 화려했고 많았다라는 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시, 선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말을 하지 못해도 감히 분노는 해. 그러니까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 막 부글부글부글 끓어. 그러니까 진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진시황 죽고 나서 계속 폭정이 이어지니까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인 어떤 난이 일어나죠?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나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두후즈신이라고 했는데 이때 두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失去人心, 인심을 잃은 极端孤立的统治者. 어때? 독재자. 여기서는 진시황을 가리킨다. 진시황의 마음이 날로 더더군다나 교만하고 완고해진다. 교만하고 완고해지더니 슈조지ao, 이때 슈가 나오면 우리 수자리 하루가 쏘, 옛날 고문에서 슈 나오면 전쟁과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슈조, 전쟁터의 군사가 지아오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아오는 부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지아오가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는 거. 누가? 진섭오광. 우리 왜 진승오광이라는데 진섭세가가 사마천사기에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진섭이에요. 그러니까 진승오광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 함곡이 쥐했다라고 했는데 함곡은 여러분 함곡관이라고 해서 어떤 나라나 그 국경 관문이 있죠. 그게 함곡이었어요. 근데 그게 쥐했대. 우리가 알고 있는 쥐는 쥐셔 들다라는 뜻인데 함곡이 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함곡관이 뭐 했을까? 점거당했다, 점령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쥐는 어떤 뜻이냐면은 뭐래요? 베이, 공짠. 어때요? 공격당해서 점령당한 거. 이런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나 동사, 뭐 형용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들다가 아니네. 이건 점령당했다는 뜻이네.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초나라 사람이요. 횃불 하나를 들었대. 이때 초나라 사람 왜 나왔냐? 아방궁을 태운 사람이 어때요? 초나라 항우의 군대였거든요. 이주라는 거는 횃불을 드니까 그 렌자오투, 그 다음에 이제 다 타버리니까 불쌍하도다, 초토가 되었구나, 완전 다 탔구나, 아방궁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오호 슬프다, 중요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 암기하셔도 좋아요. 문장을. 되게 유명한 문장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해석도 될 것 같아요. 멸망시킨 거 누구? 육국을 멸망시킨 자는 육국이지 진나라가 아니며 선하오 있죠. 그 다음 진나라를 주한 것은 진나라이지 천하가 아니다. 그럼 모르는 단어는 글자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왠지 주는 내가 아는 거는 짜주 뭐 가족밖에 없는데 품사가 뭐가 같아요? 여기에 미에가 동사니까 이 주도 왠지 품사가 뭐 같아요? 동사 같죠? 그럼 미에가 멸망시키다고 육국을 멸망시키다는 거니까 진나라를 주하는 거는 또 무슨 뜻일까? 멸망시키다 같죠? 그러니까 주도 여기서는 주미의 뜻, 멸망시키다의 뜻으로 쓰인 거지 절대 가족 이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다. 동사로 쓰인 거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육국을 멸망시킨 거는 진나라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두목은 뭐라고 했냐면 이 문장의 의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국을 멸망시킨 건 육국이지 진나라가 아니래. 이 말은 뭔가
진나라가 물론 멸망시켰지만 육국이 부패하고 썩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한 거지 진나라가 멸망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진나라도 천대 만대까지 갈 것 같았는데 십몇 년 만에 망했어요. 진나라를 멸망시킨 거는 그 진나라지 천하가 멸망시킨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멸망은 그 나라의 문제, 내부적인 문제지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국어로 백화해석 해놓은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슬프다 그냥 감탄사죠. 灭亡六国的是六国自己，不是秦国。族灭秦王朝的是秦王朝自己，不是天下的人。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介乎是六国各爱其人이라고 했어요. 뭐뭐로 하여금 육국으로 하여금 각자 그 사람을 사랑하게 했다면저. 이때 스랑 저가 있으면요 보통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고 나머지오 이런 뜻.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러면 육국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련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백성을 민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련이라고 썼어. 그 이유가 뭐냐면 당나라를 세운 사람은 당태조 이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가 당태종 이세민이에요. 이세민. 이름이 세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이 있으니까 이거 갖다 피위한다고 하죠. 민을 안 쓰고 련을 쓰면 그게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이 쥐진이라고 해서 좋게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이 말이 뭐냐? 육국에서 내부적으로 그 백성을 사랑했다면 진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럼 펀하우 나오면 똑같은 틀로 해석하면 됩니다. 진나라가 또다시 그 육국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면 저 또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 나왔으니까 시저가 빈칸이 있어도 문맥상 이 위치는 시저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표시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 다시 보세요. 진나라가 다시금 육국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면 第三世 3대를 걸쳐서 그즈 만대 이르기까지 외진 임금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 덜 주미에 가히 할 수 있었을까? 주미에 나왔네. 아까 미에랑 주가 나왔는데 모르고 넘어갔다 해도 주미인 거 보니까 여기서는 주가 주미의 뜻으로 쓰였구나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또 하나 진나라는 진시황 다음에 갑자기 진시황이 수냉길 나갔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얼마 안 가서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장남은 변방수비대로 나가 있어서 아버지 미움받고 나가 있어서 이대 황제가 둘째 아들 호해 왕자가 황제로 등극했는데 그 황제도 얼마 못 가서 조그만한 아기가 다시 황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왔다가 바로 걔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3대도 못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3대까지 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진나라가 잘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진나라 사람이 뿌샤즈아이라고 해서 뭐뭐 할 겨를이 없다. 자기 스스로를 슬퍼할 겨를이 없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허울이 나는데 그런데 후대 사람이 그를 슬퍼하고 후대 사람은 슬퍼하면서도 얼부젠지 귀감 삼지 않으면 역시나 후대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후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걸? 그러면 여기 지금 후대 사람이 몇 번 나왔어요? 4개가 나왔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 여기서 호어렌 중에서 다른 호어렌이 하나 있어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몇 번이에요? 다른 호어렌이 누굴까? 다른 호어렌 찍어요. 몇 번일까? 3번 같아요? 맞습니다. 3번 맞아요. 보시면 두목은 당나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진나라의 멸망의 교훈을 당나라 사람이 슬퍼하면서도 그 당나라 사람이 귀감 삼지, 그러니까 교훈으로 삼지 않으면 당나라의 이후의 사람들이 그 당나라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까? 불쌍하게 여길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3번만 당나라 이후의 사람인 거고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두목이
있는 그 당시에 당나라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이에요. 다시 이제 두목의 아방궁부는 전문을 볼 기회는 없을 건데 전반적으로 두목의 아방궁부가 이런 내용이구나. 아방궁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 주제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세요. 작자는 이 부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아방궁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흥과 회, 무너짐을 묘사를 하고 있고 서술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진나라가 骄奢之王的故事, 사치를 부리다가 멸망이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고, 规劝本朝当政者라고 해서本朝라는 게 여기서本朝가 언제냐면 두목이 살아있던 그 당나라의 집권자들한테 권고하는 거예요. 옛날을 통해서 지금 교훈으로 삼아서 어때요? 明兴王大道, 흥망의 큰 길을 밝혀야 된다. 表达出一个封建时代政治文人忧国忧民하면 나라 걱정하고 백성 걱정하고 匡世济民하면匡世라는 거는 세상을 구하는 거, 지민은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그런 글이 바로 아방궁부다. 처음에는 그 화려하고 뭐만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나라 안 망하려면 내부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이러다가 만당이 지금 안사에 난 이후로 내리막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도 제대로 쇄신하지 않고 나라 백성들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외부의 충격에 그냥 육처럼 내지는 진나라처럼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치양락을 하지 말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망한 진나라 옛날 그 조대의 그 교훈을 귀감 삼자라는 취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어